안녕하세요. 앞으로 20개의 수업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화학에 대해서 배워볼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수업 자체가 화학을 잘 모르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된 수업이에요. 그래서 화학을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배워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 저랑 20개의 수업에 걸쳐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화학에 대해서 좀 더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 1강은 원자의 구조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좀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원자의 구조, 그리고 원소 기호랑 원소를 이제 표시할 때도요. 원소 기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소 기호랑 표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동위원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걸 이제 1강의 5개의 목차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이제 물질의 분류를 좀 보실 건데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철학하는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물질이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원전 400년경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에서는 이제 물질에 대한 굉장히 가장 큰 어떤 획기적인 생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물질의 구성 요소를 지금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불, 이렇게 따뜻함하고 건조함 사이에 있는 이 불, 그 다음에 따뜻함이랑 축축함 사이에 있는 공기, 그리고 축축함과 차가움을 담당하는 물, 그리고 건조함과 차가움을 담당하는 땅, 이렇게 네 가지들이 모여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이유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의 기초 성질의 비율을 변화시키면 특정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를 쭉 아우르는 연금술의 기초가 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는 아톰이라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자라는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데모크리토스가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단어인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나눌 수 없는 입자라는 뜻으로 이제 아톰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이제 현재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원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 물질을 분류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많이 도대체 세상에 뭐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걸까? 그 물질들이 왜 이렇게 많은 종류가 존재할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흔히 잘 보는, 그죠? 생명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고체인 얼음이 되기도 하고 끓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즉, 똑같은 물질인데도 이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같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워낙에 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고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입자들이, 그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견고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고, 그리고 압축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액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액체는 응집된 상태, 그리고 유동성. 이때 응집된 상태라는 건 물 같은 경우에 물을 어떻게 더 압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응집된 상태이긴 하지만 고체처럼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도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는 항상 정해진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압축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고요. 기체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 않은데 굉장히 넓은 공간에 퍼져 있지만 또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압축성이 굉장히 큰 특징도 있고요. 기체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기체에 대한 파트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입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멀리 떨어져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만의 특징적인 성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특이한 형태의 물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물질을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람들이 가장 잘 많이 이제 분류하는 기준은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가지고 분류를 해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가지고 분류할 때 가장 크게 보면 물질은 혼합물과 순물질로 분류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순물질은 하나의 성질을, 특이한 자신만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순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과정, 섞여 있는 상태, 섞여 있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혼합물과 순물질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순물질로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순물질에는 또 화합물과 원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씩 들어보자면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 즉 그 모든 혼합이 균일하게 아주 골고루 조성이 골고루 되어 있는 거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설탕물을 알 수 있어요. 설탕물은 어느 부분을 찍어 먹어도 다 달잖아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균일 혼합물인 설탕물을 물리적인 방법, 즉 증발을 시킨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순물질 중에 누구랑 누구로 바꿔줄 수 있냐면 설탕과 물로 나눠질 수 있죠. 이때 순물질 설탕과 물이라는 순물질은 둘 다 화합물의 범주에 들어갔는데요. 설탕하고 물. 왜냐하면 설탕은 탄소가 12개, 수소가 22개, 산소가 11개 결합한 물질이고요.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이란 의미에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불균일 혼합물에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예는 아마 흙탕물 아닐까요? 흙탕물 같은 경우는 흙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라서 밑에는 좀 더 이렇게 무거운 모래 같은 거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막 진흙 중에 아주 정말 잔잔한 거 이런 애들 떠 있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조성이 균일하지 않는 이런 애들을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순물질에는 아까 제가 설탕하고 물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했죠.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 그럼 원소는 뭐가 되냐면요. 이 원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원소가 이제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과정에 보니까 이 원소를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원소는 일단 여기 순물질에서 이 원소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야기해요. 한 종류의 원소로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요. 그래서 이런 원소의 예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철,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리 이렇게 커다랗게 쇠로 돼서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는 다 철이라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우리가 숨 쉬고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산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산소는 사실 O라는 하나가 아니고 산소 원자 2개가 붙은 O2라는 새로운 입자, 즉 원자 2개가 붙은 새로운 입자인 분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든 아니면 한 종류의 원소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나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입자가 되었던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도 부르고요. 뒷부분에 이제 원소는 원자와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하나의 그 원자 핵 중에 양성자의 개수, 특정한 개수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어떤 묶음을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순물질에서 원소는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뭐 철이 됐던 산소 분자가 됐던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걔네는 다 원소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이 화합물을 원소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때는 사실 분리한다라고 책에 써 있긴 한데 이 분리는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분해가 더 맞긴 하겠죠. 그래서 물을
요즘에 전기 분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수소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을 전기를 집어넣어서 징 하고 분해하면 두 개의 수소 원자랑 하나의 산소 원자로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수소랑 산소라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입자, 물이 됐기 때문에 화합물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종류의 원소인 수소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수소, 그 다음에 얘는 산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순물질은 나누면 화합물과 원소로 나눌 수 있다. 자, 이제 화합물과 혼합물에 대한 예를 볼 거예요. 예를 보면 순물질, 화합물 얘 보시면요. 처음에 물, 설탕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설탕하고 물이 섞이면 얘네는 균일 혼합물인 용액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체랑 고체 혼합물 중에서 철하고 모래 같은 경우는요. 자성, 자기적인 성질이라는 물리적인 성질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할 수 있고, 액체랑 고체 혼합물 중에 커피 랑 원두 찌꺼기, 커피 용액, 물에 녹는 그 커피 용액은 밑으로 돼서 떨어지는 거고 원두 찌꺼기는 물에 녹지 않으니까요. 이건 용해도라는 물리적인 성질로 분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잘 섞이는 액체랑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는 술 같은 경우는 물과 에틸 알코올, 알코올도 종류 되게 많거든요.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는 먹으면 실명하거나 죽거나 하는 굉장히 심각한 독극물이 되는 거고요. 에틸 알코올은 알고 계시는 대로 술의 성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틸 이후에 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굴에 바르시는 화장품 속에 들어가는 알코올 성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뒷부분의 탄소화합물 쪽에서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 섞이는 액체랑 소주를 봤을 때 이렇게 층이 나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물하고 에틸 알코올은 너무 잘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거든요. 근데 에틸 알코올은 78도 정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가열하면 먼저 끓어 나오는 건 알코올이고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물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잘 섞이는 액체랑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런 실험 해보지 않나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인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 그 사인펜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물 따라서 올라가면서 사인펜 안에 있는 그 잉크들이 색깔별로 나뉘는, 멋지게 이야기하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실험은 실제로 다양한 색의 염료들, 즉 잉크들이 물은 극성이라 그래서 약간의 전기적인 이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올라가는 애는 물하고 더 친해서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많이 못 올라간 녀석은 물하고 친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성, 즉 물하고 친한 극성에 따라서 물질을,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원소랑 화합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소는요, 헬륨, 요즘에 헬륨이 되게 비싸요.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도 쓰이고 레이저 산업에도 되게 많이 쓰이고, 근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지구상의 공기 중에 있는 헬륨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놀이동산 갔을 때 굉장히 헬륨 풍선, 뽀로로 풍선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걔네들 몸값이 너무나 비싸진 이유가 헬륨 자체가 되게 귀해져 갖고 산업적으로 쓰일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걔네 몸값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헬륨은 다른 녀석들하고 결합하지 않는 굉장히 고고한 애예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이때 활성은 살아있지 않다? 즉 다른 애랑 결합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헬륨은 이 원자 자체로 그냥 고고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원소, 하나의 성분으로 된 물질이니까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소 이 원자는 O 하나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산소 원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산소 원자는 혼자만 있으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얘네가 뒷부분에 가면서 계속 배우겠지만, 그래서 왜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시 아세요? 활성산소, 그러면 몸에 활성산소 있으면 나쁜 거고요. 네, 활성산소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코엔자임 Q10 뭐 이런 거,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몸에 활성산소가 있으면 이게 노화에
그 주범이 되거든요. 얘가 노화의 주범이 되는 이유가 활성산소라는 게 워낙에 반응성이 커서, 그러니까 혼자는 못 있어요. 얘는 산소 원자가. 활성산소가 곧 산소 원자인데 혼자는 못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세포랑 무조건 결합을 하고 얘랑 결합한 세포는 죽어요. 그걸 우리는 세포가 죽었다, 노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혼자 못 있기 때문에 얘가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선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한 이렇게 생긴 물질을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소 분자는 O2.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한 종류의 원소가 뭐 두 개가 됐던, 오존은 O3, 이건 오존이거든요. 세 개가 됐던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 종류의 원소가 결합한 순물질, 이것도 원소라고 부르고,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고고하게 있어도 원소라고 부른다는 거. 얘네들은 둘 다 순물질이에요. 네. 순수하게 자신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합물은 아까 말씀드린 데 또 물, 이것도 화합물이죠. H라는 원자랑 그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거니까.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NaCl, 나트륨이라는 건 제가 앞부분에서만 나트륨이라고 쓸 거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다 소듐이라고. 요즘에는 다 그냥 거의 소듐으로 통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랑 결합한 나트륨. 그래서 염소랑 화합한 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얘네도 원래 나트륨은 물하고 닿으면 불나거든요. 그리고 염소 기체도 염소 지들끼리만 있으면 얘가 독성이 되게 강해요. 근데 나트륨하고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되면 우리가 먹는 소금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거든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된, 그래서 하나의 순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순물질을 화합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소하고 이제 원자요. 이 원소가 뭐냐, 원자가 뭐냐, 이런 얘기는 진짜 굉장히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저는 이제 주로 그걸 할 때 이거는 멋있게 책에 나와 있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팟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아이팟보다 제가 더 얘를 더 좋아하는 건 수박? 이런 거예요. 네. 수박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고, 오,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녹색으로 막 돼 있는데 여기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줄이 좀 이렇게 나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일 중에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냥 수박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근데 과일 가게 가면 수박이 이렇게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 한 통 사가고 또 두 통 사가고 세 통 사가고 이렇게 수박이라는 건 초록색인데 까만색 줄 돼 있고 커다란 혼자 들기 무거운 이런 과일류들은 다 수박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과일 가게에서 사올 때 수박 한 통, 수박 두 통, 그죠? 두 통 이렇게 또 뭐 또 한 통 이렇게 내가 한 통 사고 다른 사람이 한 통 사고 이렇게 한 통 한 통씩 수박을 다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가져가잖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녀석들의 집합을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 얘가 원소라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한 통 사오고 딴 사람이 또 한 통 사가고 이렇게 한 통 한 통 수박인데 똑같은 수박을 한 통 사고 두 통 사고 하는 이것들을 원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좀 멋있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은 기본 성분이다. 즉 그 입자의 종류이다. 지금 얘는 리튬이라는 원소를 나타내는 건데요. 리튬이라는 원소는 가운데 원자 핵에 플러스 3, 즉 3개의 양성자, 플러스를 띤 입자가 있고 바깥에 그 둘레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1개, 2개, 3개가 전자 3개가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거든요. 즉 가운데 플러스 3이 있고 바깥에 마이너스 3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런 특징을,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다 통틀어서 리튬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것들을 리튬 1개, 리튬 2개 이렇게 한 개씩 꺼낼 때, 그죠? 그렇게 해서 기본 입자 1개, 2개 셀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부른다는 거. 네. 그래서 원소는 독특한 화학적 특징을 갖는 입자들을 묶어서 부르는 집합의 이름이에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 그러니까 수소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운데 원자 핵에 플러스 1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마이너스 1 하나씩 있는 거. 무조건 가운데 플러스 1이 있고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녀석들은 다 통틀어서 수소 원소고요. 여기서 요거 하나 똑 띄었으면 이게 수소 원자 한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산소는 가운데 얘가 플러스 8이거든요. 산소는 8번이라서 가운데가 플러스 8, 바깥에 전자도 8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산소 원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요거 하나 똑 이렇게 띄어서 가져가면 이거는 산소 원자 한 개, 이렇게 띄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톰이라는 이 원자는 집합,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독립된 입자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거를 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소랑 화합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들인데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통 작년이 주기율표 뭐 100몇 년인가 뭐 이렇게 돼갖고 막 되게 크게 막 행사하고 그랬을걸요. 재작년인가? 여튼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90개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고요. 나머지 28개는 입자 가속기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얘네 이름 좀 보시죠. 아메리슘, 버클륨, 어디서 만들었는지 딱딱 느껴지지 않아요? 프랑슘, 스칸듐, 그죠? 헬륨은 좀 멋있긴 해요. 헬륨은 뭐예요? 태양, 헬리오에서 처음 감지됐다. 우라늄이 발견되기 직전에 천왕성이라는 행성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천왕성이 우라너스가 발견되자마자 이 원소가 발견됐다. 그래서 얘를 우라늄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고요. 토륨은 알고 계시는 토르. 타이타늄? 네, 타이타늄. 그 다음에 탄탈륨하고 나이오비움, 얘네는 탄탈러스하고 딸 나이오베 공주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 탄탈륨하고 나이오비움 두 개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아르곤이나 염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여기 아르곤하고 염소 같은 거 원래 옛날에 있던 거고, 이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이런 애들은 만들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처음 발견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이제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죠. 자, 참고 자료예요. 이건 원소 기호랑 이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근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외워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모르셔도 그냥 주기율표 이런 거 쳐보면 네, 넘쳐나는 정보들이 있는 걸요. 뭐 이런 건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아이는 요즘에 아이오딘으로 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만 옛날에 요오드라고 불렀던 애예요. 요오드. 저는 요오드 세대라서 요오드가 더 편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다 아이오딘으로 갔고요. 이거 망가니즈, 옛날엔 망간이랬는데 망가니즈라고 하더라고요. 자, 포타슘은 이거는 지금도 혼용하고 있죠. 칼륨. 칼륨이 되기도 하고 포타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규소, 운, 소듐, 스트론튬, 황. 소듐은 원래 지금은 뭐라고 쓰는 거냐면 나트륨 이렇게 사용하는 애.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타이타늄. 그 다음에 염소, 크로뮴, 코발트, 구리, 플로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로 쓰냐면 불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팔라듐, 인, 텅스텐, 우라늄, 제논, 아연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원자의 구조를 이제 처음 되게 신기한 건요. 우리가 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 원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 밝혀진 게 1904년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원자 핵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1911년 막 이랬단 말이에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안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라는 녀석이 있고 이런 걸 밝혀진 게 1938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100년도 안 된 시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원자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원자에 대해서 안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원자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그 핵 분열, 핵 융합 이런 식의 원자 핵을 가지고 하는 핵 반응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지금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워보려고 해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양쪽 끝에 여기 금속 판때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끝에 금속 판때기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아주 약간의 수소기체만 넣은 진공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양쪽 끝에 여기 전기 있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양쪽 끝에 있는 이 금속을 은으로 하고 구리로 하고 철로 하고 뭐 금으로 하고 금속을 바꿔도 항상 동일한 빛이 지나가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빛은 특이하게도 자석을 갖다 대면 한 극에는 끌리고 다른 극에는 이렇게 반발하고요. 자석이 아니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 쪽으로는 얘가 끌리고 마이너스 쪽하고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원자 속에는 근데 금속의 종류를 바꿔도 다 항상 똑같은 빛이 나오는 걸 보니까 원자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띤, 왜냐면 아까 이거 봤을 때 자석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갖고 가면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를 갖고 가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약한 금박, 이때 그 금박은 여기서 이렇게 금박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빛이 지나가면서 이 금박이 도는데요. 이때 금박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케이크이나 회 이런 데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이렇게 후 불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주 진짜 얇은 금 있잖아요. 네. 그런 금을 갖다 놓으면 얘가 빛만 지나가는데 얘가 막 이렇게 돌아요. 금이, 바람개비가. 그래서 원자 속에는 뭔가 마이너스를 띠는, 근데 입자니까 그 바람개비를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인 입자가 박혀 있구나. 되게 많이 들으셨죠? 건포도 푸딩 모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톰슨은 이렇게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는 여기 이 금박도 알루미늄 호일보다 훨씬 얇은 금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파 입자는 그 당시 1911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파 입자에 대한 지식은 얘가 플러스를 띈다, 되게 무겁다, 그 다음에 방출해서 나갔을 때 굉장히 빠르다.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얇은 알루미늄 호일보다 훨씬 얇은 금으로 된 얇은 종이장을 갖다 놓으면 이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아까 톰슨이 얘기한 대로라면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마치 푸딩처럼 또는 순두부처럼 퍼져 있으니 플러스를 띄고 무겁고 빠른 알파 입자를 여기다 갖다 쏘면 두부 정도는 뚫고 푸딩 정도는 뚫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뚫고 웬만한 건 다 그냥 지나가는데 특이하게도 2만 개 중에 하나의 비율로 옆으로 휘거나 아니면 반대로 되튕겨 나오는, 반사되는 것도 있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러더퍼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얇은 종이에다가 13인치 정도 되는 대포알 쐈을 때 대포알이 튕겨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이제 원자 모형을 수정했냐면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애가 굉장히 조그맣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걔가 플러스를 띄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렇게 원자 핵이라는 걸 밝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만 개 중에 하나의 비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 질량이 모두 모여 있고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을 발견을 했는데 이 다음 스텝이 더 신기해요. 이 다음 스텝이 뭐냐면 원자랑 원자 핵의 크기를 보면 그 2만 개 중에 하나 있다는 그 비율을 가지고 봤을 때요. 실제 이제 이건 지금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실제 부피.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된다. 그럼 가운데 원자 핵이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부피에 여기 원자 핵, 즉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랑 중성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안에 있고요. 그럼 바깥에 실제로 이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전자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지들끼리 아무 규칙이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건 옛날에 불꽃 반응이라는 이 실험은 사실 보어가 밝혀냈다기보다 그 이전에 연금술 하던 사람들 되게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속들을 가지고 금속 원소를 이렇게 아니면 금속이 녹아있는 용액을 가지고 해도 상관없고요.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불꽃에다 갖다 대면 리튬은 빨간색, 이렇게 나트륨, 소듐은 뭐 이렇게 노란색 이런 식으로 금속 원소들이 고유한 색깔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만 봐도 아, 이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구나, 리튬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됐던 불꽃 반응을 통해서 보어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원자 핵 옆에 전자가 있는데 얘네가 아무 데나 막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껍데기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뭐 200. 두 번째 껍데기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700. 그렇다면 에너지 얘네 사이에 이 500 정도의 에너지만큼만 이 500의 에너지만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튬이 가지고 있는 저 껍질의 에너지랑 나트륨이 가지는 껍질의 에너지, 칼륨이 가지는 껍질의 에너지, 이 에너지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특정한 불꽃색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 이 전자 껍질 모형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뭔가 원자들이 반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전자 껍질 모형이 제일 많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수소가 1번이에요. 양성자 딱 한 개 있어서 헬륨은 2번이라고 부르죠.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리튬은 3번이에요. 양성자가 3개고 중성자가 4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수소는 왜 중성자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냥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화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 근데 화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칙이나 규칙은 거의 대부분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그런 사실을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럼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 원자는 주로 양성자 하나만 있고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고 리튬은 양성자 3개, 중성자 4개가 있다. 그리고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있는 대신에 바깥에 전자도 하나. 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야 중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원자들은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와 똑같은 개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중성, 즉 제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전자랑 원자 핵, 즉 양성자, 중성자가 합해진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구성 입자,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얘네들을 원자 핵이라고 부른다. 알고 계시죠? 중성자 질량을 1, 사실은 1838, 그러니까 전자 질량을 1로 봤을 때 38이고 37인데 거의 두 개가 같아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을 1, 전자는 질량을 약 0으로 보고요. 한 입자 하나의 전하량을 양성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중성자는 제로고 전자도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서 전하는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원자 한 개가 야구장 크기일 때 원자 핵의 크기는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그 원자 하나, 전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은 10의 마이너스 10승. 그 다음에 가운데 원자 핵은 10의 마이너스 15승 이렇게 나왔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10승과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사실은 잘 안 와닿지 않아요? 네. 그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원자 한 개가 야구장 크기다. 그럼 원자 핵은 완두콩만 해요. 그래서 수소 원자를 이렇게 보면요. 수소 원자 여기 완두콩 하나 있고요. 바깥에 전자가 야구장 전자를 야구장만한 부피를 돌아다니 가운데 완두콩 하나 두고 야구장 정도의 부피를 얘가 돌아다니고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수소 원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소 기호랑 표기법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원자 번호랑 질량수를 이제 표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소예요. 질소를 예로 들 건데 질소 원소는 7번.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원자 번호라 양성자 수예요. 7번이다. 아, 그러면 양성자가 7개 있구나. 위에 14라고 썼죠? 얘는 무슨 뜻이요? 질량수가 14다? 질량수는 누구랑 누구를 더하는 거래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더하는 거니까 아, 얘는 양성자 7개 더하기 중성자 7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 있는 건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건 질량수, 즉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더한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래 원소들의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염소거든요. 근데 17, 35잖아요. 그럼 양성자는 17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35개에서 17개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자는 당연히 양성자 개수랑 똑같아서 17개. 이렇게. 얘랑 얘는 둘 다 똑같은 염소인데 그래서 원자 번호가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35인데 37이에요. 질량수만 다르죠. 양성자는 17개, 얘는 중성자가 아까는 18개였다면 얘는 중성자가 20개 이내가 되고요. 전자는 17개. 칼륨은 이렇게만 나온 이유가 칼륨, 즉 포타슘은 19번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고요. 네, 주기율표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얘는 양성자는 19, 19개, 중성자는 21개, 그다음에 전자는 19개.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는 같아야 돼요. 중성인 원자에서. 탄소는 6번이고요. 이건 나중에 그냥 어차피 공부하시다 보면 외우시게 돼요. 네, 탄소는 6번이고 이 질량수가 14라는 뜻이거든요. 탄소 14는. 근데 원래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14인에도 아주 간혹가다 존재해요. 지구상에. 네, 그래서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쓰시면 되고 양성자는 6개, 중성자는 8개, 전자도 6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얘네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셨듯이 요 A하고 B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17번 똑같은 염소인데 하나는 질량수가 35고 하나는 37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관계를 동위원소,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는 건 원자 번호가 어떻다는 얘기냐면 원자 번호가 같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소는 1인데 1이에요. 양성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보면 중수소라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중수소라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제가 이걸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림이 좀 뭐가 틀려졌나 봐요. 네,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중수소, 삼중수소가 되는 거고요. 이런 동위원소들은 일단 다 똑같이 1번이잖아요. 다 1번이라서 양성자 하나 바깥에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인 건 다름이 없어요. 그건 다름이 없는데 질량수가 중성자가 더 들어있어서 무거워졌으니까 질량수가 달라서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저 중성자 때문에 수소들을 비롯한 모든 입자들이 동위원소들은 핵분열 반응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이라고 이야기한 원자폭탄 또는 원자력 발전, 그래서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이용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우라늄은 사실 92번이거든요. 우라늄 92번인데 이 우라늄 중에 질량수가 235짜리가 있고 238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쪽이 중성자가 3개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정해요. 중성자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자를 다른 말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핵시멘트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보면 양성자는 플러스랑 플러스라서 플러스끼리는 서로 막 밀잖아요. 자석의 N극끼리 서로 미는 것처럼. 저 플러스라서 쟤네들은 싫다고 서로 미는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야구장에 만두콩 요 사이즈에 다 같이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가까이 붙어서. 그래서 양성자들이 서로 막 싫다고 반발하는데 그거를 그러지 마, 그냥 우리 같이 붙어 있자 이렇게 꽉 하고 잡아주는 그 역할을 중성자가 해요. 그래서 얘가 중성자가 3개 더 많기 때문에 우라늄 238짜리는 안정하고 235짜리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어서 핵이 분열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그다음에 원자폭탄처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하니까 자연계에 보통 얘가 133개 존재하면 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하는데 이 그 우라늄
얘네를 농축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라늄을 캐도 그중에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우라늄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을 계속 농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원 우라늄에 여기 실제로 235짜리는 너무 양이 작아서 그걸 가지고 농축을 많이 시키면 이제 주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농축을 많이 못 시키는 경우에 저농축이 되면 이제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분은 똑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이런 원소들의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강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1강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2강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2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화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나가면서요. 계속 화학에 대해서 좀 쉽게 그리고 화학을 잘 배워보지 않은 학생들도 화학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는 쉬운 화학 수업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